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5위의 토트넘입니다. 2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전 경기에서의 상대는 하버리그 팀인 프레스턴이었기에 잡았어야 하는 경기였고 풀럼전에서도 경기력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일단 고무적인 것은 직전 경기에서 손흥민이 두 골을 넣으면서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동안 맨시티를 상대로 선전했을 때는 맨시티의 높은 라인을 손흥민이 스피드와 침투로 공략했기 때문에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풀럼전에서 보여준 답답한 빌드업을 감안하면 맨시티 정도의 팀을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상대의 강한 압박에 경기 초반 주도권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풀럼이 사이드에서 제공권 위주의 플레이를 했기에 만정이지 아니었더라면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맨시티는 풀럼과는 다르게 중원에서의 빌드업이 매끄러운 팀이고 2주 전에 맞붙었을 때도 두 골을 먼저 넣고도 4골을 내주면서 역전 승리를 내준 바 있었습니다. 결장자는 모우라 히샬리송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2위의 맨시티입니다. 아스날을 잡으면서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주전 멤버들을 대거 뺀 아스날을 상대로 1대0의 신승에 그쳤다는 점은 아쉬우나 아스날과의 리그 2경기가 남아있는 상태라 1위 추격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점은 다행이었습니다. 칸셀로를 뮌헨으로 보냈기 때문에 사이드백에 대한 팬들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칸셀로는 지난 시즌의 폼을 잘 보여주진 못하고 있었고 신성인 리콜 루이스가 좌우를 번갈아가면서 잘 뛰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리콜 루이스가 미드필더 성향이 짙기 때문에 오히려 언더래핑을 시도하면서 토트넘과의 중앙 싸움에서 수적 우위를 잡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 맨시티에게 악몽을 선사했던 손흥민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경기에서 아슬아슬한 스코어를 안정적인 운영으로 지키는 등 수비적인 안정감이 최근 꽤 생겼다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고 압박을 자주 시도하면서 중원에서의 상대 빌드업을 막아낸다면 손흥민의 파괴력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결정자는 스톤스, 포든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토트넘이 연승을 달리고 있지만 풀럼전에서의 경기력도 별로 좋진 않았고 직전 경기 상대인 프레스턴과 맨시티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맨시티 입장에서도 손흥민의 기동성과 골 감각은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리코 루이스의 활발한 언더래핑으로 중원에서 우세를 잡는다면 수비에서 큰 흔들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맨시티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지로나와 발렌시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12위의 지로나입니다. 비아레알과 바르셀로나에게 모두 패했습니다. 스코어는 모두 0대1로 나름의 저력을 드러내긴 했지만 아직 리그 상위팀과의 전력 차이는 제법 있음을 드러낸 셈이었죠. 지로나는 빌드업을 주로 하는 팀이었습니다. 가르시아의 넓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볼 줄기와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빌드업 시 실수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점은 불안 요소인데요. 올 시즌 슈팅으로 이어진 실수가 12회로 리그 1위고 바르셀로나전에서도 결승골은 상대 공격수의 압박으로 인해 생긴 위기를 넘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발렌시아의 전방 압박 횟수도 상당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안정감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로나의 또 다른 옵션은 세트피스입니다. 가르시아의 킥은 데드볼 상황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상태이고 상대 센터백이 퇴장 징계로 빠진 데다 발렌시아도 세트피스 실점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중원에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플랜 자체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자는 로페즈, 케베, 헤이니에르, 쿠오토, 마르티네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14위의 발렌시아입니다. 가투소 감독이 보드진의 플랜에 반발해 팀을 떠났습니다. 팀의 분위기가 완벽히 망가진 가운데 4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강등권과는 승점 1점 차이로 좁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8번째 임시 감독을 맡은 보로 감독이 팀을 잘 알고 있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드진이 이적 시장에서 선수단을 보강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적인 전술 변화는 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투소 감독이 썼던 기동력과 활동량 위주의 축구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일 듯한 상태인데요. 문제는 이틀 만에 경기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선수단의 체력적인 부담이 꽤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수비에서는 늘 후반 약점이 심한 상황입니다. 체력적인 부담을 주는 전술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 지난 3경기에서 허용했던 골은 모두 후반에 나왔던 바 있죠. 지로나 단락에서 언급했던 세트피스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 상태입니다. 발렌시아 상황이 썩 녹록지는 않습니다. 결정자는 곤잘레스, 클로이 이베르트, 파울리스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독 경질로 인해 발렌시아의 팀 분위기는 땅으로 떨어졌고 플랜 A가 될 기동력 위주 전술도 짧은 휴식 기간으로 인해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지로나가 빌드업 시 실수가 나오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무실점까지는 어려울 수 있으나 가르시아를 필두로 한 정교한 전개와 세트피스로 발렌시아를
공략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2.5오버를 선택해도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레알 소시에다드와 레알 바야돌리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3위의 소시에다드입니다.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를 연속으로 만났고 1무 1패로 고전했습니다. 사실상 두 패를 당해도 할 말이 없었는데 지난 경기에서 장점인 중원 장악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비니시우스의 결정력 난조가 아니었더라면 패배가 유력했을 것이죠. 메리노 실바가 동시에 빠지면서 현재 중원은 이아리 맨디, 수비 맨디, 멘데스로 나설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공격 조립에 필요한 자원이 둘이나 빠진 것이 치명타인데 멘데스가 전진성을 이용해 전방에서 수적 동률 상황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점 감각이 떨어진 이아라 맨디가 실바나 메리노만큼 공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결정자는 메르클란츠, 사디크, 솔라, 구에바라, 실바, 메리노, 파체코, 고로사벨, 초, 엘로스톤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17위의 바야돌리드입니다. 발렌시아를 1대0으로 잡아내면서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고 수비에 집중하는 경기 플랜을 예상했으나 오히려 중원에서 점유율을 잡으면서 대등한 경기력을 보여준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물론 대부분의 슈팅이 박스 바깥에서 기록한 것이었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 경기 연속으로 박스 안 진입에 상당히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최근 두 경기 상대가 아틀레티코와 발렌시아라 참작의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세트피스를 이용할 경우 박스 안에서 슈팅이 나름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세트피스와 롱볼로 소시에다드의 박스를 직접 타격하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결정자는 아누아르, 케네디, 에스쿠데로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중원을 내주되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시에다드를 잡아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소시에다드 전력의 핵심인 중원 라인 구성도 난관인 상태인데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와 세비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1위의 바르셀로나입니다. 주중 경기에서는 베티스와 전력 차이를 벌리면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유럽 대항전에서는 아쉬운 행보를 보였으나 리그에서는 전반기 승점 50점을 돌파하면서 아주 순항하는 중이죠. 1실점을 지난 경기에서 기록하긴 했지만 수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쿤데가 늦은 반응으로 공을 건드린 것이 자책골로 기록된 것이었고 슈테겐의 폼도 올 시즌 유럽 최정상급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알바의 대체자가 되어야 할 발데도 지난 경기에서 크로스의 정확성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이고 측면을 발데에게 맡기고 왼쪽 윙어들이 중앙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전술적인 움직임도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비야를 상대로도 중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그러나 레반도프스키를 제외하면 확실한 득점원이 없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덴벨라가 3주 정도 전열해서 이탈한 상황이라는 점도 악재인데 안수파티가 기대치를 한창 밑도는 활약으로 10번의 자격에 대해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레반도프스키가 있기 때문에 득점 생산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지만 다득점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결정자는 덴벨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13위의 세비야입니다. 엘체를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순위를 13위까지 상승시키면서 일단 1차 목표인 강등권 탈출에는 성공한 상태입니다. 올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 기세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중위권에 위치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이죠. 공격진의 활약상은 올 시즌 내내 문제였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브리안 힐을 데려온 것도 공격진 옵션을 하나 더하기 위한 의도인데요. 일단 지난 경기에서 엔네시리가 2골을 넣긴 했지만 상대가 꼴찌 엘체였던 데다 바르셀로나의 실점 억제 능력이 매우 훌륭한 상황이라 지속적인 활약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후방 빌드업을 중시하는 스타일이고 소유골 획득을 위해 전방부터 꾸준히 거칠게 나오는 스타일인데 바르셀로나가 주중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압박 싸움에서 아주 밀리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발대 활약으로 인해 바르셀로나가 윙어를 중원 싸움에 가담시켜볼 수 있다는 점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실제로 바르셀로나가 비슷한 방식으로 레알 마드리드와의 중원 숫자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압승을 거둔 바 있어 중원 싸움에서의 승리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결정자는 텔레스, 코로나, 마르카오, 데미로비치, 힐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적인 안정감이 지난 시즌과는 달리 상당히 좋아진 상태입니다. 물론 레반도프스키에 쏠려있는 득점 의존도는 문제로 볼 수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레반도프스키가 있다면 득점력을 발휘하는 데 문제는 크게 없다는 것입니다. 발데의 활약상으로 사비 감독이 원하는 중원 위주의 게임을 풀어가는 것이 쉬워지기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승리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비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